네, 전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정치학자를 초대했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들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문재인 대표가 재신을 묻겠다 하는 것을 생중계를 해드렸고, 그리고 바로 의미를 분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기 전당대회를 아예 열자. 저희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일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거기서 묻자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우선 뭐 재신임을 묻겠다 스스로 할 정도로 갈등이 상당히 여당 내 내홍이 심각하다, 그런 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깜짝 쇼에 가깝다. 이 그동안에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6일 날 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문재인 대표는 1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러니까, 혁신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물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뭔가 내홍은 계속 깊어질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결단력이 없는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주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교수님? 비주류 쪽에서는 조금 균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주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그 박지원 의원 경우처럼 충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일부의 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주도권을 일부 좀 갖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대표가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제는 그렇습니까? 충정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말이 바뀌신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 원래부터 나는 그 입장이었다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기 전당대회론의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친노나 비노, 주류, 비주류가 이제 근본적인 상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의 이번에 그 재신임 승부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리더십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주류 쪽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문재인 대표 쪽에서 챙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라고 아예 새 판을 짜자, 아예 새로운 경기를 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또 당 외곽에 지금 존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원심력을 행사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경우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을 보면 일단은 조기 전대론과 재신임을 놓고 이제 경쟁이 좀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16일 중앙위원회까지는 재신론이 좀 더 우세를 보이면서 비주류 쪽의 반격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표 어제 이 얘기하니까 이게 뭐 쉬운 길로 가서 재신임도 묻고 해서 주도권도 다시 한번 장악하고 하는 꼼수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과 자기 거라도 내려놓겠다. 만약에 안 되면 내려놓겠다라는 결단 아니냐라는 시각이 엇갈렸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사실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마 대표직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과되더라도 재신임을 묻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국민 여론 50, 당원 50, 권리당원 50 해서 그렇게 묻겠다는 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대표의 재신임은 선출한 그 기관 또는 지역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정당한 것이지, 재신임은, 당선은 전당대회에서 됐고, 또 신임은 국민과 일부 당원에게 묻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이게 뭔가 잘못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묻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경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하면 현재 분위기로는 전당대회는 주로 권리당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당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의원이 돼서 하기 때문에 주로 호남세가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는 45, 박지원 의원은 41%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일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자 이런 구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현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만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면
전당대회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재신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 여론 50%인데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50%입니다. 그리고 대개 친노는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민중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 속에 많이 침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임단을 선출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역시 동원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 쪽에서는 당연히 친노 쪽이 유리하죠. 예. 그러나 당원 쪽에서는 친노 쪽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5대5로 이렇게 하더라도 될 것이다, 재신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미리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내가 전당대회에서 한번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진정성이 아마 느껴질 텐데.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다른 구성원을 통해서 묻겠다는 거는 조금 계산이 좀 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출된 곳이 아닌 다른 데다가 왜 재신임을 묻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되게 되면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따라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어찌되었든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지도부 흔들기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든 계속 비주류 쪽에서는 자신을 흔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내놓은 것이 중앙위원회 그다음에 재신임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또는 권리당원 조사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조기 전대는 가능한 피하려 하지 않겠는가. 뭐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대타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서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쪽에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직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그 혁신위가 내놓은 국민공천단을 통한 그걸 골자로 하는 혁신안이요. 정말 비주류한테는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내포하는 것이 상당 부분에서 이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 대표 체제를 현재 최고위원 체제에서 직능별 대표 기능을 가진 그런 최고위원회로 만들자 그러고 대표를 한 사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대표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친노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더 오히려 더 강화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마지막 날 발표가 된 신인에게 10%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25%의 이제 유리한 비율을 가산점을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신인 중에서 기존 정치인과 경합했을 때 상당히 경합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가산점을 줘서 공천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람을 단순히 신이라는 이유에서 10%를 가산한다. 이건 사실은 오히려 국민 여론에 의존하겠다는 현재 그 정치적인 그런 입장들이요. 오히려 그는 역행하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나면 10% 가산 좀 줘도 어차피 현역 의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차이 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신인들이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신인들은 10%까지 차이 나기가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5, 6명의 공천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과반수 얻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3, 40%의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신인 중에 괄목할 만한 신인이 20% 얻는다. 그러니까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게 신인 장벽이 어렵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 사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묻겠습니다. 제 말을 믿겠습니까? 신인 교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의 사실 대학 시절에 은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교수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성 정치인을 돕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역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동안에 좋은 평가받은 좋은 업적 성과를 낸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인에게 오히려 좀 과다한
그런 가산점을 줘가지고 신인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그거는 사실 민주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물론 약자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뜻은 좋지만은 그걸 적절히 조절해야죠. 만약 여성이 나왔다. 여성에게 25% 더 준다. 그러면 차라리 여성을 전략 공천하는 게 낫죠.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혁신안이 제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또 그 이전에 야당에서 혁신 개혁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공천안에 대해서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도 체제에 관한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바깥에 있는 외관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혁신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질과 의식과 문화의 개선. 체질과 의식과 문화다. 특히 이 야당의 경우에는 이 공동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단계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노와 비노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친노라 부르든 비노라 부르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한 집안 식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계기들이 뭐 공천 방식이니 지도체제 문제니 뭐 사무총장을 없애느니 계속 유지하는 이런 문제로 부닥치는 것이기 그럼 때문에 갈라서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한테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적전 분열이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 예. 내년 총선에서 과연 그러면 얼마나 성적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단일 대오를 형성해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분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담이고 과연 이거를 어떤 계파라 이름을 부르든 간에 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공통된 과제인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지금 뭐 짧게 보면 몇 달, 길게 보면 몇 년째 계속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구 갔을 때는 대구 현역 의원들을 한 명도 안 불렀고 인천 행사 때는 현역 의원들이 다 초대됐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설왕설래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해석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그 특별한 그 성격이 나타난 케이스가 아닌가. 예. 우선은 이제 대구를 제일 먼저 찾았다는 거는 대구 쪽이 좀 흔들리고 있다.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 때 사실은 아주 그 오히려 유승민 쪽 지지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대통령께서 자기의 그 지역 그 기반을 좀 더 다독여야 되겠다, 돈독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당연히 국회의원들 다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려면 유승민 의원을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다 이거죠. 예. 근데 사실은 뭐 다 초청을 해서 유승민 의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지만요. 예. 그건 나올지도 다 일단 모르죠. 청와대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모임인데 예. 그 인천에서는 하고 대구에서는 안 하고 이게 좀 모양새가 좀 어색하죠. 예. 좀 통 크게 폭넓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듯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셈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내년 총선까지는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구 지역 의원들이 만약에 인천 사태가 없었다면은 예. 그냥 넘어갔었겠지만 이런 일이 그러게요.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정치적 불안감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따라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박근혜 스타일을 여실히 한 번 더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 갈 때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비서관 4명을 데리고 대구 출신들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실무상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갔다라는 건데 대구 쪽에 대대적인 물갈이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간 많이 쓰는 표현으로 물갈이 총선 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개혁적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기존 정치인들 사실 대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그 전에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자기네들의 그 아주 이점을 기득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다음번에 소위 말해서 친위 세력으로 친박이 아니라 친박 정도가 아니라 친위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김무성 대표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천을. 공천 방식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김 대표 쪽은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주로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대구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수행한 분들이 대구 출신에다가 출마설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연이어 이어진 인천에서의 사태와 비교해 보면 어찌되었든 정치적 오해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함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두 분의 분석과 전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